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19강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야. 일제강점기 36년 그리고 해방기간 3년을 거친 대한민국은 이후 현재 2020년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 중에 우리 정치적 발전은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바로 즉 우리가 독재자와 어떻게 싸워왔는가의 역사야. 오늘은 민주주의의 발전 3가지 강의 중에 2번째에 해당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현대로 올수록 과거보다 더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 기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조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따진다면 독재자를 뽑아보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3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3명 전부 다 대통령을 개헌이나 쿠데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소 2번 이상 했었던 사람들이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어두운 면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전후의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믿을 수 없는 발전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인 독재와의 싸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민주화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민주화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가볍게 좀 복습을 해볼게.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1948년에 남한의 단독 선거였던 50총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던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지. 당시에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2대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지. 지금 국회에는 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은데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간접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2번째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겠다라고 판단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발췌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꾸게 돼. 자기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에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바꾸고 2대 대통령이 되게 된다. 그리고 3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헌법의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4.4.5입 개헌이라는 반올림 기억나지? 그런 희대의 날치기로 개헌을 통과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는 움직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이루한 독재 정권은 하지만 1960년에 끝이 났어. 4번째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으나,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말고 부통령 역시 이승만이 속해 있는 자유당에서 후보를 당선시켜야 했는데, 이 부통령을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지.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15 부정선거였다.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발생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고, 전국적이고 또 전 계층적인 민주시위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에 하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장면 내각이었어. 여태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이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 시스템으로 흘러갔었잖아.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가 독재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책임제 시스템을 만들었었어. 그리고 이 내각 책임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였던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독재 이후의 정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혁명 다음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었어. 하지만 장면 정권, 장면 내각이 자유당 독재 이후를 마냥 잘 수습한 것만은 아니었어, 얘들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았지만
독재가 끝나면서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막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 그리고 장면 총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제 수합하지 못했어. 당 내 내부 분열이 있어서 제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덕분에 당시에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했던 여러 가지 개혁안들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 이처럼 장면 내각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박정희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9년 동안 이루어져.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의 민주화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박정희 정권의 민주화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크게 네 가지야. 첫 번째, 박정희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박정희 정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1972년에 유신체제라는 것들이 성립된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어땠는지, 그리고 네 번째,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붕괴했는지 이렇게 배워볼 예정이야. 박정희 정권은 옆에 보이는 2번과 3번 그 사이, 그러니까 1972년에 유신체제의 시작 전후로 한번 뚝 잘라서 가는 게 좋아. 19년이나 되니까 워낙 길잖아, 그지? 한 반 정도를 72년을 기준으로 유신체제의 전후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 너희들이 챙기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부를 장악한다. 그러고는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하는 군정을 실시하지. 일본이 나가고 미국군이 들어와서 실시했던 미군정 이후의 두 번째 군정이었어. 이들 군인들은 반공이랑 그리고 경제 재건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군정을 실시했어. 이들은 군인들은 정치 개입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군인들은 딱 2년만 군정을 실시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지금 4.19 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에 너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장면 내각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군인들이 극복시켜주겠다. 2년 동안 정치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일반인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우리가 다시 돌려주고 군인들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됐어. 그래서 2년 동안의 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19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찾아오게 되는 거지. 군사정변을 이끌었던 박정희 장군은 군대를 전역하고 민간인으로 변신해. 그리고 민간인으로 변신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야. 군인들이 정치를 안 하는 건 맞나? 군정을 이끌었던 박정희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전역했으니까 민간인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민간인 정치인들한테 정권을 평화롭게 넘겨준 거라고 봐야 되나? 그지? 어찌되었든 5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는 출마를 했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박정희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야. 바로 첫 번째, 경제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거였어. 경제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주변국이라고 하면 어딜까 얘들아? 북한? 중국? 그런 나라는 아니지. 그런 공산권 국가 말고. 그래,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었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돈,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강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일본. 박정희는 해방 이후에 단절되어 있던 국교를 일본과 재개하게 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서 그리고 대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경제 발전에 활용한다라는 생각이었지. 물론 박정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일본, 남한이 삼각동맹을 체결해서 좀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긴 했어. 어찌되었든 박정희는 해방 이후에 단절되어 있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서 국교를 체결하고 그 와중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발전까지 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시민들이 반대해 얘들아. 볼까? 선열은 통곡한다 제2의 을사조약 매국이다 박정희 뭐 이런 플랜카드들이 들고 나와 있네. 근데 얘들아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이랑 관계도 개선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이랑 수교도 안 하고 일본 너 모르는 나라야 이러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니? 당시 분위기를 좀 볼게. 매국적 회담 즉각 중단하라. 학생들도 나와 있어. 교복을 입고 있네. 한일 협정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일 굴욕을 결사 반대한다. 내게 침을 뱉어라. 내가 이완용이다.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긴 있었나 봐. 그럼 그 한일 협정의 내용을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한일 협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야, 얘들아. 바로 왼쪽에 보이는 내용인데, 첫 번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없었어. 그냥 단순히 이제 와서 이제 1960년대 이르러서 기존에 우리가 일본이랑 대한제국이 맺었던 식민지 조약들은 이미 무효화되었습니다 정도의 입장이었지, 우리가 당신들을 식민지 지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물적, 인적 수탈하고 민족성 말살하고 조선인들 많이 죽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 자금 조달의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돈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있었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었어. 조선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명목의 독립 축하금으로 받아왔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한일 협정에 반대했던 거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돈이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이야.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약 2배, 그 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던 외환 고유고의 약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로 흘러오게 돼. 그거는 맞는 사실이야. 하지만 시민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깬 건 맞아. 이때 일본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과 일본 사이 입장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계속 일본 욕을 하고, 일본인들은 아니 너희들 박정희 정권 때 우리 이제 그거 얘기하지 않기로 끝나지 않았냐? 근데 왜 한국인들은 계속 지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냐?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아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포인트가 경제 개발과 주변 국가의 강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에서 돈을 받아왔지.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다. 당시에 베트남에서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쟁을 하고 있었어.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 중에 미국군은 남베트남을 도와서 북베트남에 있는 공산주의 정권과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야. 뭐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안 해주니까 미국이 고립되게 생겼지. 혼자서 전쟁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컸었어. 이때 박정희 정권이 미국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대신 우리가 미군을 도와주는 대신 너희들이 한국 군대도 좀 현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에 좀 원조도 많이 해주고 차관도 많이 제공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3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파병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지. 그래서 미국에서 약속받은 대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차관을 받아오는 것.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돈을 들여오는데 성공해. 하지만 4,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망을 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등 많은 희생과 상처를 동반했던 그러한 정책이었어. 미국을 도와주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금까지 얻는다. 베트남 파병 역시 일본과의 한일협정처럼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포인트로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이렇게 박정희는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보내. 당시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2번까지 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헌법상으로 보면은 5대, 6대 대통령을 벌써 지냈던 박정희는 다음 7대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 이래서 선례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7대 대통령 선거에 헌법에 막혀서 나갈 수 없었던 박정희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맞아. 이승만도 했는데 박정희라고 못할 리 없겠지? 박정희는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3선 개헌을 강행해. 3선 개헌,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법이 잘못되었다면 얘들아, 수정하는 게 맞아. 하지만 한 명의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의 가장 바탕인 헌법을 함부로 수정한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3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역사가 참 재밌는데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맞붙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DJ, 바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야. 한 번만 더 뽑아달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부탁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김대중 후보는 박정희 씨가 한 번만 더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국민들이 선거를 하지 않는 대통령 한 명이 종신 집권하는 총통제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경고를 했지.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김대중 씨의 이 추측이 맞아 떨어져서 더욱더 역사가 흥미로운 것 같아. 어찌되었든 치열한 선거 끝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활용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에게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하고 세 번째 대통령을 시작하게 된다. 7대 대통령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야. 여기까지 봤으면 박정희 대통령 4개 중에 2개를 공부를 한 거다. 바로 7대 대통령 당선된 박정희까지. 그러니까 유신체제 이전의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야. 지금부터는 3번과 4번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1972년에 유신체제가 시작돼.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 독재체제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10월 달에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다. 비상계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서 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리고 유신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정치 용어야. 그래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유신이라고 하는 뭐 개혁 이런 것들을 딱 발표를 하는 거지. 유신헌법을 공포를 했어. 그럼으로써 유신체제가 시작이 된다. 아니 선생님 유신체제가 뭔데 자꾸 선생님 계속 유신 하냐, 그러니까 유신체제가 뭔지 알려달라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바로 유신체제 1972년에 있었던 유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유신헌법은 요약을 하자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아.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대통령은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간접 선거를 한다. 그런데 어디서 뽑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데서 뽑는다.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다. 자, 두 번째,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얘들아,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이루어지잖아, 그지? 대통령은 행정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야. 그리고 사법부가 별도로 있어서 세 개가 서로의 권력을 견지하는 거야. 그런데 행정부의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권력이지, 엄청난 권한이야.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실어주는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고 유신체제였어. 자, 세 번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천이지만 사실상 거의 임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국회를 해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지. 또한 다음,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가진대. 긴급조치. 이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랑 권리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스탑하고, 그 다음에 정부랑 법원에 대해서도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통령이 긴급조치 딱 선언하면은 엄청난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을 거의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긴급조치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위 왼쪽과 같은 내용들이 바로 유신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너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딱 글만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첫 번째랑 네 번째, 통일주체 국민회의랑 긴급조치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알아볼게.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거야. 아니 선생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민주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맞아. 지금 민주주의의 최고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유신헌법의 이 유신체제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볼게.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2천여 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2천여 명의 선거인단,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친박정희 정권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 그리고 당시의 시스템상 박정희 대통령 이외의 사람은 아예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루어졌던 8대, 9대 대통령 선거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혼자 후보로 나와. 그래서 8대에서는
2359명 중에 2357명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찬성을 해서 99.9의 득표율을 얻는다. 참고로 이 두 명은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잘못 써가지고 무효표가 된 거야. 그래서 99.9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고, 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혼자 나와. 그래서 간접선거에서 2578표 중에 2577표를 득표를 한대. 한 표 역시 기권표였어. 그러니까 이제 100% 그 정도가 득표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지. 이렇게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지? 자, 국회 해산권이나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임명할 수 있는 권력보다도 더 강력한 유신체제 하에 대통령에 관하는 바로 긴급조치권이었어. 당시 신문을 한번 볼게. 뭐 헌법 비방 금지, 국가안전 공공질서 수호 긴급조치 선포, 유언비어 학생 정치 관여 불용, 위반 내용 보도하면 신문 폐간, 모든 국력을 총집결해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 또 볼게. 헌법 반대, 부정 비방 등 일체 금지,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비상군법회의 설치, 영장 없이 구속, 방송 보도로 알리는 일 못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는 거야. 왼쪽에 나와 있는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1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대한민국 헌법, 여기서 말하는 헌법, 유신헌법이다. 유신체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그러니까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바꾸자, 유신체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 행위도 다 금지시키는 거야. 세 번째, 유언비를 날조 유포하는 일제 행위를 금지한다.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치를 위반한 자, 그리고 이 조치, 긴급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그러니까 뭐 법관이 너 유죄해야 할 것도 없어. 그냥 비방하면은 그냥 바로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해서 15년까지 그냥 징역을 때려버릴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니, 얘들아?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지. 실제로 교과서 110페이지 읽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자기 혼잣말로 유신체제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영장 없이 바로 잡혀가지고 너 이 자식 유신체제 비판했어! 막 잡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징역을 살고 고문을 당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 굉장히 자유가 억눌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지? 진정한 민주사회고 진정으로 발전된 사회였다면 불만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 요새는 지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많이 했었잖아, 그지? 박근혜 대통령 이거 잘못했다, 물러나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시위 많이 했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시위를 많이 하잖아. 문재인 대통령 뭐 이거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뭐 좌나 우를 가릴 거 없이 우리가 모두 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유신체제에 의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언론이 입막음을 당하자 언론들은 반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유언론 실천선언 같은 언론인들의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 정부는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이런 언론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실었던 기업들을 협박해. 그래서 기업들은 언론사에서 광고를 다 빼게 되지. 당시 언론사는 기업들의 광고를 받아서 그 광고비로 많은 돈을 충당을 했는데, 기업들이 광고를 안 하니까 이제 언론사들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던 거야. 그런데 이런 압박받고 있는 언론을 위해서 아래에 보면은 시민들이 비어버린 광고란을 조금씩 사서 광고비를 주고 언론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 이것처럼 시민들은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어. 진짜 전국적으로 수많은 유신체제의 반대 운동이 벌어진다. 100만인 서명 운동도 있었고, 유신체제에 대한 날마다 비판들이 사람들이 위험함을 무릅쓰고 많이 했었어. 하지만 그 수많은 유신 반대 운동들을 정부는 전부 다 진압하고 무마했다. 대통령이 그냥 긴급조치 내려가지고 강제로 진압을 해버리는 거야.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았다면, 박정희 정권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일으켜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어. 2차 인혁당 사건에서는 가담자 8명을 사형시켜버려. 물론 이는 정치적인 이유를 붙여서 일으킨 사법살인이고, 나중에 2007년에 전원 무죄 판결이 나지.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서 나중에 명예가 회복되면 무언하니, 이미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2차 인혁당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검찰이
대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인민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가 정복 세력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야. 그런데 결론부터 보면 모두 조작된 것이었어. 박정희 정권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북한과 연결지어서 이제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를 여러 번 선포를 해서 강제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진압을 하고는 했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공격의 대상이었어.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 말고 그 반대 세력인 신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정치인이 바로 김영삼이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맞아, 나중에 대통령 되는 그 김영삼이야. 김영삼 국회의원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게 돼. 유신을 비판하면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도 그냥, 그리고 그 야당의 대표더라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당시의 유신체제였어. 이때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면서 김영삼 국회의원은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젠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김영삼 의원이 제명당하면서 김영삼의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이랑 마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산 마산 민주항쟁, 즉 부마 민주항쟁이다. 그리고 이 부산과 마산에서 있었던 들끓는 민주시위,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당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권력 구조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오른팔과 왼팔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약간 2인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중에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부산이랑 마산에다 그냥 탱크를 보내버려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다 총으로 쏘고 그냥 다 그냥 강제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유신체제를 비판을 못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입장이었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그것을 조금 반대했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지. 그렇게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빵! 살해하게 된다. 이것을 10월 26일에 일어났다 그래서 10.26 사태다 이렇게 부르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박정희를 암살했는지는, 사살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 차지철과 있었던 권력 대결에서 밀려서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박정희를 암살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대로 가면은 차지철과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부산 마산 민주항쟁을 너무 강경 진압할 거다. 그럼 너무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악을 막기 위해서 권총을 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실은 박정희 대통령 살해 이후에 사형당했던 김재규만 알고 있겠지. 어찌되었든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거의 20년, 총 19년 동안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붕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 10.26 사태를 나타낸 영화가 바로 최근에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야.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이 영화를 보면은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봐. 배우들이 연기도 아주 잘했고 모든 게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랑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 자, 10.26 사태까지 공부를 했다면은 오늘 공부할 것은 다 공부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박정희 정권의 시작은 바로 5.16 군사정변이었어.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끝은 바로 방금 배웠던 10.26 사태였어. 그리고 이 박정희 정권, 19년의 박정희 정권의 가운데를 자르는 것이 바로 1972년의 유신체제였어. 유신체제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제로 대통령이 되었고, 유신체제 이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됐었지. 72년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과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을 포인트로 했었고, 72년 이후에는 유신체제, 박정희의 독재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지. 유신체제를 이어오면서 긴급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에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이어지는 10.26 사태로 정권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권의 포인트는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 그리고 그 중간을 기준으로 1960년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197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를 정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권에서 배워야 되는 민주화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민주화 발전의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시간,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다 배우고 나서는 끝으로 전두환 이후에 했던 대통령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야. 다음 시간이 시험 범위 마지막 시간이다. 여태까지 정말 너무 수고 많았어, 얘들아. 그럼 다음 시간에 20강에서 만나자. 수고 많았다. 안녕!